1943년 9월 하순 남태평양의 솔로몬해 인근 동부 뉴기니에서는 미군의 도움을 받은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 병력이 뉴 브리튼 섬과 가까운 핀슈아펜을 점령하고자 조금 떨어진 북쪽 해안에 상륙해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1943년 9월 22일 새벽에 상륙한 호주군은 남쪽으로 진격을 계속해서 핀슈아펜 바로 북쪽에 있는 부미강을 상류 쪽에서 건너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까지 호주군은 핀슈아펜 서쪽에 중요한 2개의 고지를 점령했고 일부 병력이 핀슈아펜을 남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의 고지까지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호주군이 남쪽으로 전진하는 사이 상륙 해변에 일본군의 위협이 증가했는데 스칼렛 해변에서 약 8km 떨어진 세틀버그에 다수의 일본군 병력이 자리를 잡았고 지배반항에 진을 친 호주군에 계속 공격을 가하면서 세틀버그 로드를 따라 해안으로 진출할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처음에 상륙한 구사단 20여 단 13, 15, 17대대에 이어 급히 24여단 43대대를 추가로 스칼렛 해변에 상륙시켜 후방을 보강시킵니다. 지배반항의 호주군 약 1개 중대는 43대대 1개 중대와 교대하고 후방으로 이동했는데 보급선이 길어 탄약과 식량이 모자라는 가운데 훌륭한 수비전을 수행했습니다. 호주군 20여 단장 빅터 윈디어 준장은 이제 후방에 더 큰 위험이 생기기 전에 핀슈아펜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벌써 호주군 상륙 9일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9월 30일이 되면서 20여 단의 13, 15, 17대대가 전부 핀슈아펜 전선에 투입됩니다. 9월 30일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한 호주군 정찰대는 핀슈아펜 남쪽 트라이앵글로 가는 길에는 일본군 수비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일 오후 1시 30분경에는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과 13대대장 콜빈 중령이 트라이앵글과 시티라는 곳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13대대의 관측 초소에서 살펴봅니다. 윈디어 여단장은 다음 날인 10월 1일 낮에 핀슈아펜의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하고 작전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크립 대위의 13대대 D중대가 오른쪽에서 출발해 트라이앵글까지 진출하고 대시암 대위의 13대대 B중대가 왼쪽에서 출발해 CT까지 진출합니다. 15대대는 작전 초반에는 스넬 고지에서 여단 예비대로 준비 태세를 취하고 17대대의 2개 중대가 살랑카우와 플랜테이션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호주군은 이제 핀슈아펜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급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고 20여 단 내부에서도 10월 1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호주군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확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북쪽에 있는 고지가 스넬 고지이고 10월 1일에 남진에 공격을 가할 13대대 2개 중대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넬 고지와 남쪽 일본군 지역 사이에는 일레비 크릭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넬 고지에서 일레비 크릭을 동쪽으로 건너면 살랑카우와 플랜테이션입니다. 일레비 크릭을 남쪽으로 건너서 가면 왼쪽이 트라이앵글, 오른쪽이 시티인데 트라이앵글은 좁은 길이 교차해서 삼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시티는 이름과는 달리 작은 마을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통칭해 카카콕이라고 부르고 주변의 더 넓은 지역을 합쳐서 당시에 핀슈아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이 정도 길이가 350m 정도 됩니다. 드디어 10월 1일이 밝았습니다. 10월 1일 아침 홀 중위가 지휘하는 호주군 13대대 B중대 1개 소대가 일레비 크릭을 넘어 남쪽 고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일본군이 있는 시티까지는 약 200m가 조금 넘었는데 홀 소대가 이동하려고 할 때마다 시티에 일본군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홀 중위는 중대장에게 자신의 위치에서 일본군 진지가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호주군은 항공대를 동원해 진격에 앞서 예비 공습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호주군의 벌티 벤전스 급강화 폭격기 10기와 보스턴 폭격기 8기가 참가해서 살랑카와 플랜테이션과 카카콕 지역의 급강화 폭격 등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급강화 폭격기라면 SBD 돈틀리스가 유명한데요. 벤전스도 미국제 급강화 폭격기이지만 미군에서는 거의 안 쓰이고 주로 영국군과 호주군에 공여되어 사용되었습니다. A-20 해복도 영국군에서 부르던 이름이 보스턴이었습니다. 호주군 항공대의 공습은 10월 1일 오전 10시 35분에 시작되었는데 호주군 기록에는 일본군 진지에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습에 이어 포병대에 의한 예비 포격이 시작되었고 호주군 본대는 오전 11시 15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시암 대위의 13대대 B중대는 전선의 좌측에서 진입해서 호주군이 보기에 좌측에 있는 CT를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면 플랜테이션에 숨어있는 일본군의 부대의 왼쪽 측면이 노출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일리베 크릭 동안에 동그라미 안에 표시된 것이 JEP-MG 일본군 기관총 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리베 크릭 동쪽 부근에 표시된 것만 총 9개입니다. 대시암 대위는 남쪽의 CT로 진격하기 전에 이쪽에 일본군 기관총 진지를 소탕하기로 결정했고 대대장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포격을 받는 남쪽 카카콕의 일본군 진지에서 호주군에 사격을 퍼부었고 일리베 크릭을 건너려고 하는 호주군 2개 소대에도 일본군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B중대가 동쪽의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 묶여있을 무렵 D중대는 지도상 왼쪽이지만 호주군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트라이앵글을 점령하기 위해 남진을 시작했습니다. D중대 3개 보병소대가 차례로 고지를 내려가 남쪽으로 향했는데요. B중대 호울소대가 위치한 곳까지 다다랐을 때 남쪽의 일본군으로부터 엄청난 기관총 사격이 퍼부어졌습니다. 이 중 포업중위가 지휘하는 소대는 후방에서 쏘는 아군 포격에 맞아 3명의 병사가 전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D중대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후방과 통신도 되지 않자 13대대장 콜빈 중령은 13대대의 A중대를 원래 D중대가 출발했던 지점에 집결시켜 유사시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리베 크릭에서 쏟아지는 일본군 사격에 꼼짝달싹 못하던 B중대 2개 소대는 천천히 쌓여가는 사상자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소식을 후방에 전했고 13대대장 콜빈 중령은 A중대의 2개 소대에 일본군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일리베 크릭 동안에 일본군에 대한 호주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갇혀있던 13대대 B중대 2개 소대는 소대장 중 한 명인 크로포드 중위가 수류탄을 투척함과 동시에 착검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크로포드 소대장 자신과 다른 소대장이었던 엔젤 중위까지 부상을 입었으나 호주군은 일본군 진지를 하나하나 소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3대대장 콜빈 중령은 나무 위에 올라가 매복해 있던 일본군 저격병을 제거하기 위해 불행 경기관총으로 나무 위를 향해 사격하라고 명령했고 대부분의 일본군 저격병들이 처리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마지막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서 일본군 병사들이 도주한 후 호주군은 일리베 크릭 동안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군 추산으로 일본군에서 50명의 전사자가 났고 주 공격을 맡은 호주군 B중대 2개 소대와 A중대 1개 소대에서는 총 6명이 전사하고 소대장 2명 포함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호주군 1개 소대 규모가 보통 30명이었다고 하니까 3개 소대 90명에 27명 사상자면 호주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일리베 크릭 동안이 완전히 확보된 것은 10월 1일 오후 12시 55분이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대가를 치르고 호주군 왼쪽 측면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가운데 남쪽으로의 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 남쪽에 있던 D중대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트라이앵글의 일본군 진지는 우거진 덤불로 가려진 절벽 위에 있었고 호주군은 좀처럼 접근할 루트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크립의 D중대 병력은 부대를 정비해 남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오후 1시에 중대본부 쪽으로 몰래 다가오는 일본군 병사 6명을 발견합니다. 호주군 병사 1명이 불행 경기관총으로 이 중 4명을 처치했고 나머지 2명도 다른 병사들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 의하면 선두의 일본군 1명이 기관총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탄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군 포병대가 트라이앵글과 CT에 계속 포격을 가하는 동안 대시암의 B중대와 크립의 D중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서의 계속되는 사격으로 전진은 매우 느렸습니다. 13대대 D중대는 돌파를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일본군의 사격에 진격을 멈췄고 결국 오후 5시 13대대장 콜빈 중령은
작전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쯤이면 쿠퍼 대위의 A중대도 최전방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결국 호주군은 10월 1일에 핀슈아펜을 점령하는 데 실패합니다. 13대대는 이날 10명이 전사했고 7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대 전체 병력의 10%가 넘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플랜테이션에서 남은 일본군이 철수 중이라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9월 22일 호포이에서 출발해 계속 남쪽 해안을 따라 전진하는 호주군 22대대는 9월 30일 카상가까지 도착했고 10월 1일 아침 바로 전진을 시작합니다. 10월 1일 정오경에 22대대는 드레저 하버까지 진출했고 오후에 랑거막 베이 근처까지 정찰을 시도한 후에 이날의 작전을 마쳤습니다. (1943년 10월 2일이) 밝았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직 부미강 북쪽에 있던 17대대 병력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17대대의 2개 중대는 살랑카와 플랜테이션까지 저항 없이 전진했습니다. 최전방의 13대대는 다시 조심스럽게 일본군 진지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호주군 야포가 일본군 진지에 몇 발 명중했으나 진지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고 호주군은 조심스럽게 트라이앵글과 시티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일 정오경 호주군은 비어있는 시티에서 일본군 부상병 하나가 가거물 계단에 기운이 빠진 채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라이앵글에서는 일본군이 밤새 서둘러 빠져나간 흔적과 함께 많은 수의 일본군 시신과 일본군이 버리고 간 물자, 무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호주군 13대대는 이제 카카코기 일대 중요 지점을 전부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전날 잘 싸웠으나 더 이상 버텨봤자 함락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10월 1일 밤을 틈타 전부 철수한 것입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9월 27일 고전에 빠졌다는 대목이 있고 10월 1일 밤 8시 동부 뉴기니 시간으로는 밤 9시 퇴각을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군의 저항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지도는 호주군의 핀슈아펜 점령 후의 진격 상황을 나타냅니다. 15대대와 17대대 병력이 랑거막 베이 북쪽 해안 그리고 핀슈아펜 동쪽 해안의 반도까지 진격한 것이 보입니다. 한편 남쪽에서 다가오고 있던 22대대 병력도 10월 2일 계속 전진해서 랑거막 베이 남쪽 해안까지 진출해 작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호주군은 핀슈아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9월 22일 스칼렛 해변 상륙으로부터 11일간 이어진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호주군은 일본군이 쓰던 건물에서 한번 태엽을 감으면 최대 8일간 작동하는 8일 태엽식 시계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칼렛 해변 상륙 이후 호주군의 인명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는 호주군 20여 단 각 대대의 스칼렛 해변 상륙 전날 병력수와 핀슈아펜 전투가 끝난 10월 3일 병력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사자와 부상병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전사자 수는 장교 8명에 부사관 및 병사 6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핀슈아펜을 점령했다고 호주군의 전투가 전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륙에 있는 세틀버그에 일본군 다수 병력이 건재했고 스칼렛 해변과 핀슈아펜까지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원주민들이 전해오는 정보에 따르면 북쪽에서 세틀버그 쪽으로 일본군이 계속 보강되고 있었습니다.